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이제 책에 보면은 우리 부녀님께서 인플레이션에 올라타라 이렇게 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투자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올라타라라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돈 벌자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강한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 원자재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네. 올해 상반기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브라질이라든지 자원부국이나 아니면 원자재 관련주 내지는 원자재 가격 이런 네. 쪽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다른 쪽이 마이너스가 워낙 큰데 얘네는 막 20% 30%씩 올랐으니까 이 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네네. 거겠죠.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자산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끈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올라타라고 하면 원자재 사라 이렇게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걸 좀 보고 있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자산이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없었던 겁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빈집털이를 당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누구도 원자재를 이제 살려고 들어가지 미리 막 작년에 많이 그렇죠, 사가지고 그렇죠. 엄청 수익을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려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이어질지를 보면서 투자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그죠.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게 필수지만 네. 저는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다른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준이 되게 세게 나오고 미국의 소비가 둔화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만약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건 반대죠. 어쩌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빠르게 위축이 될 수가 네. 있어요. 물론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은 미래를 반영하지 그죠,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좀 대비를 하는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많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여러 자산을 깔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국면에 맞는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다가 국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읽게 되면은 그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변화되는 국면에 대한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도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채권을 투자할 때다,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뭐 보면은 이것도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네네네.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럴 때 투자자들이 또 개인들이 보면은 좀 이쪽에 대해서 해박하고 전문가들은 자산을 여러 군데 이제 깔아놓기도 하고 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투자도 하고 하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네. 그렇게 포트가 다양하지가 못하거든요. 예. 채권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각각의 자산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라가거나 네네. 물가가 뛰더라도 네. 단기채 같은 경우는 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다만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렇게 일반 투자자가 많은 걸 깔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들이 결국엔 HTS를 통해서 네네네네. 주식을 사는 걸 많이 이제 네네. 배우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거와 달라진 게 ETF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ETF에도 상당히 많이 익숙해지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가끔 이제 저한테 주식 종목 보여주실 때 보면은 해주세요. 맞든 틀리든 그 뷰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식 종목 8개, 9개는 가능한데 분산 투자라고 해봐야 사실은 6개, 7개 자산을 나누는 걸 거거든요. 그죠. 불가능할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 ETF가 있고 단기 채권 ETF가 있고 금 ETF 있고 달러 ETF 있고 이런 걸 몇 개 깔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에 있는 ETF들을 깔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진짜 불가능한 옵션인가?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함부로 그런 솔루션을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의 내공이 그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달라지신 게 아닌가. 일단 주식, 채권, 금, 뭐 부동산, 뭐 자산 배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득을 보면 10대, 뭐 20대, 40, 50대 보면은 다 자산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대충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이 포트폴리오,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적일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네. 가계자산 보니까요. 네. 43%가 은행 예금, 그다음에 30%가 보험 및 연금, 네네네. 그다음에 주식이 23%, 채권은 한 2.3%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은행은 많이 하네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 채권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채권. 있습니다.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지면요, 채권 수익률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만기가 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0년 국제 수익률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거 채권을 사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 2.3%면 너무 낮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발행한 10년 국채 수익률 3%좀 넘거든요. 네네네.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 1%, 2% 사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혹시라도 채권 가격이 오르더라도 채권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네. 연 3% 수익은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은행 예금 넣을 것보다는 뭐 채권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저는 금리가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에서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 뭐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 채권 펀드 매니저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지난 2년 동안 계속 채권 수익률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채권 사면 손해보고. 그런데 제가 그 후배들한테 아마 올 하반기 내년 가면 당신들이 웃을 일이 생길 거다. 견뎌라. 예, 견뎌라. 예, 지금 이거 막 빠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지금 채권 사시는 게 가장 좀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채권을 산다 이렇게 하면은 좀 채권을 뭐 어떻게 사야 돼라는 이 감들이 좀 있어요. 주식이나 사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주식 저기- 사고 팔기는 쉽지만요. 채권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채권형 펀드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채권형 ETF가 있어요. ETF. 예, 그런데 이게 아직 거래가 별로 안 됩니다. 음. 10년 국채 ETF 같은 게 있는데요. 네네네.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사고 팔기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증권회사 가면은 장 외에서 채권을 조금씩 사줍니다. 네. 예, 그러나 증권회사에서 큰 돈 가져야지 이게 자기들도 그죠. 사주지. 그죠. 맞아요. 소액 채권이라고 제가 맞아요. 증권회사 다닐 때는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요새가 뭐 증권회사 가 보니까 직원들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예, 그냥 주식만 거래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 2.3%는 너무 낮고. 너무 낮고. 예, 그리고 지금 금리가 뭐 기준금리는 더 오르겠지만은 장기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은 뭐 하반기 내년 갈수록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뭐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채권형 ETF 같은 거 아니면 채권형 펀드 뭐 가입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주식하신 분들은 채권 못 합니다. 너무 가격 변동이 만만하거든요. 맞아요. 개인들도 이렇게 여러 그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다 모으면 좋은데 이 자산이 작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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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자산이 그거 이제 하나. 적은 게 참 예. 문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뭐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한번 받아서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맞아요. 뭐 주가 상승 면에서. 네. 그래서 왜 낮냐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우선 그 20, 30대는 축적된 금융 자산이 없으니까 네. 단기 투자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신용을만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익률을 많이 예, 격등시켜서 그게 이제 맞으면 모찌를 수익률이 키워야 많이 오를 수가 되니까요. 있는데 네, 그게 종잣돈을.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돈이 좀 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뭐 계란이 하나인데 예, 그걸 어떻게 나누냐. 맞아요. 그래서 뭐 농담으로 계란을 팔아가지고 메추리알 몇 개로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농담까지 합니다만 그래도 분산 투자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좀 뭐 멀리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도 생각해 보시는 게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도 변동성도 크잖아요. 뭐 예. 하루 우리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렇고 뭐 1, 2%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뭐 너무 쉽게 볼 수 있어 갖고 가끔 이럴 때 보면은 주식은 조금 자제하고 뭐 ELS, 뭐 ETF 이런 데를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ETF가 좀 더 안정적이니까요. 사시는 게 바람직해서 그런데 특히 그 ELS 같은 것도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 증권회사 다닐 때 뭐 ELS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네. 뭐 사장님이 먼저 ELS 가입하고 맞죠. 뭐 임원들 전부 가입하라고 그럽니다. 맞죠. 사장이 가입하고 임원들도 전부 가입했었죠. 30% 손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찾은 적 있었어요. ELS가 항상 항생지수 뭐 기초자산으로 해서 많이들 했었잖아요. 예. 그때 한번 폭락해갖고 예. ELS 할 때 한번 크게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ELS 사실 때는요. 정말 그 상품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ELS는 상품 구조가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죠. 증권사 직원들도 고객들한테 그 내용을 잘 설명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저는 ELS 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ELS하고 ETF 차이는 ELS는 주로 만기가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가 그런데 있죠. ETF는 만기가 없으니까. 없죠. ETF는
오르는 데 샀다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죠. 시장이 ELS는 만기가 되면은 그 어떤 식으로 맞아요, 정리해야 맞아요.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ELS는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